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2부입니다. 오늘은 기업의 인사로 동향을 읽어보는 시간이죠. CEO 인사이드. 오늘도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 모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GS건설이 새 CEO를 선임했더라고요. 네, 오너 4세인 허윤용 사장이 그 주인공인데 네. 배경이 있을까요? 저는 그 검단에서 있었던 이른바 순살 아파트 그게 좀 배경이 그래요.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GS건설이 굉장히 위기였죠, 실제. 네. 이번 그 허윤홍 사장의 대표자 선임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건설사 대표로 오너들이 안 갑니다. 위험하니까. 굉장히 위험해요. 사고가 형사법에 걸리기 때문에. 그런데도 허윤용 대표를 앉혔다. 이거는 이번 사태가 얼마나 엄중한지. 그러니까 오너의 책임 경영을 하지 않으면 이번 사태를 돌파할 수 없다. 일종의 정면 돌파다라는 의미가 하나 있는 거죠. 네, 중대재해처벌 그러네요. 감안하더라도 우리는 오너를 앉혔다. 오너가 직접 처벌을 받겠다는 거기다가 의지를 허윤용 보여주는 대표는 허창수 회장의 장남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사안이 중대했다. GS건설 입장에서는 그런 의미가 하나 있고, 두 번째 의미는 네. 드디어 GS그룹이 숫자 시대에서 홍자 시대로 바뀌고 있다. 세대 교체하는구나. 네. 무슨 네, 수 돌림에서 홍 돌림으로. 그러니까 4세가 사세 경영이거든요. 네. 사세 경영의 본격적인 사세 경영을 이제 시작했도 과언이 아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특히 GS건설은 우리가 GS그룹 그러면 크게 세 개의 동력으로 돌아가거든요. 네. 가장 큰 게 사실 GS건설이에요. 그렇죠. 메인이고. 네. 그리고 GS칼텍스라는 에너지. 그렇죠. 근데 GS칼텍스는 상장사도 아닙니다. 지금도 지분의 50%가 미국의 칼텍스 거예요. 비상장 기업입니다. 사실은 주력은 주력인데 좀 반 정도 되는 게.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축이 유통이잖아요. 유통이죠. 네. GS 홈쇼핑, GS 리테일, 그리고 유통인데 역시 메인은 GS건설이기 때문에 네. GS건설의 대표를 맡았다. 특히 사세가. 그러면 후계 구도에 상당한 또 지각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것도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 건설업계에서 오너가 대표인 거는 사실은 저 허윤홍 사장이 좀 유리하다시피 합니다. 그러네요. 그렇군요. 없어요. 네, 그리고 79년생이거든요. 저 나이의 대표도 없습니다. 그 이전에 그러면 대표가 누구였냐면 임병용 부회장이었거든요. 임병용 부회장은 검사 출신이죠? 네, 그러니까 그 오너의 최측근으로 유명한 우리 저번에 부회장도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네. 10년간 GS건설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업계에서 가장 오래 CEO를 하신 분 중에 하나였고 임병용 대표가 GS건설에 와서 크게 두 가지를 성과를 거뒀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이라는 GS건설의 자이. 그러니까 임병용 부회장이 GS건설에 왔을 때 GS건설이 2014년도에 처음으로 적자를 봤어요. 그렇군요. 14년도에. 네. 그러니까 오자마자 적자를 봤는데 그 사업 구조를 어떻게 바꾸냐면은 그 당시 해외 플랜트나 해외 건설 적자를 많이 봤거든요. 예. 그래서 임병용 부회장이 대표자를 맡은 다음에 해외 부분을 굉장히 줄였어요. 그리고 주택 부분을 굉장히 늘렸습니다. 내수에 좀 맞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10년간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화랑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덕을 가장 많이 본 기업 중에 하나가 GS건설이에요.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게 다시 부메랑이 되어서 반대죠. 네, 우리가 철근 누락 같은 일이 벌어진 거고. 그래서 이번에 아마 허윤홍 대표가 수장이 오르면 GS건설이 다시 해외 사업 부분에 상당한 방점을 둘 것이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어쨌든 건설사들이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이제 오너들이 사장을 맡는 경우가 드물었는데 이제 처음 올리는 경우가 생기고. 네. 근데 사실 요새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CSO라는 직책도 생겼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죠? 이게 보니까 안전보건 최고 책임자. 그러면 칩 세이프티. 그죠? 있어요. 이거 만약에 사고가 일어나면 그러면 CEO가 처벌 안 받고 CSO가 처벌을 받는 겁니까? 그러려고 만든 자리입니다. 그죠? 실제로 이 법 때문에 대표자를 2명 두는 것도 있어요. 이 부분만 책임을 물으려고.
그래서 사실은 꼼수고요. 그렇네요. 그렇죠. 이제 GS 건설은 이걸 가지고 그래서 그 허윤홍이 또 오너 일가고 장남이잖아요. 장소 회장이. 그래서 이거는 최대한 피하려고 하지 않겠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너를 일단 CEO 앉혔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이례적인 일이죠. 특히 건설사에서. 그렇죠. 네. 그리고 그만큼 이 사안이 GS 건설 입장에서는 절대절명의 위기다. 이렇게밖에 해석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네. 이번 보니까 조직 개편하면서 임원들도 같이 다 교체하고. 요즘 40%가 유행인 것 같아요. 신세계 그룹도 그렇게 40%. 많이 교체했어요? 네, 40% 교체했다는 이야기는 건설사가 그만큼 위기라는 얘기예요. 40% 교체했다는 이야기는 지금 그 GS건설이 요 40% 교체를 허인용 대표 그 선임하기 전에 임원부터 계획을 해버렸어요. 이례적이죠. 보통 대표이사를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순차적으로 가는데 GS건설은 지금 반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요 교체 시기가 네. 지금 잘 보시면 국감이 오늘 끝나죠. 아, 그렇죠. 네. 그러네. 네. 국감을 피하기 위해서 대표이사 선임하고 선임은 내년 그 줄총이니까 네, 그것까지 감안해서 아주 듣고 그리고 40% 임원 교체는 GS건설이 지금 9개 본부장이 있어요. GS건설이 지금 15개 본부장이 있어요. 15개 본부장이 있는데 그 중에 그 사업 조직이 6개고 직접 그 건설을 수행하는 조직이 9개인데 그래서 총 15개 본부가 있는데 이거 10개로 줄여버렸습니다. 그럼 일단 본부장이 자리가 줄어드는 거죠. 자리가 5개가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40%가 이미 자리가 없어진 거고 40% 임원 교체라는 그러네요. 게 그 이하에 있는 본부에 있는 임원들도 다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 지난번 신세계 그룹도 40%의 대표이사 교체는 전면 교체라고 봤듯이 그렇죠. 이것도 전면 교체다. 거기도 또 특징 중에 하나가 건설업이 임원들 그 나이대가 굉장히 높아요. 다른 업종에 비해서. 그러니까 철강, 조선, 건설이 굉장히 임원들 나이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초임 임원 나이가 그 50대 초중반이에요. 일반적으로 40대 후반, 50대 초반이면 다른 업종에서는 건설업은 거의 50대 중반이 돼야 임원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허윤용 대표가 대표에 앉는 것과 동시에 GS건설이 완전 세대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네요. 그 이번에 상무로 선임된 17명이 다 40대, 50대예요. CEO가 일단 40대니까.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대 교체를 좋은 말로 하는데 세대 교체로 17명이 40, 50대 들어왔다는 얘기는 한 20, 30명이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 위에. 네, 그 외에 다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베꼈고 특히 그 이번에 제가 좀 주목해서 본 인물은 상무단분 중에 그 40대가 4명인데 그 중에 김영재 호주 인프라 수행 담당이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허윤홍 사장이 해외 본부를 키우려고 하는구나. 임병수 부회장 시절 해외를 다 줄여놨거든요. 네. 그게 돈 안 된다. 줄이라 했는데 그게 눈에 띄고 또 눈에 띄는 부분은 주택 쪽은 뭐 당연히 다 바꿨겠죠. 그렇죠. 최근 사태 때문에 다 바꿨고 유영민 경영전략그룹장이라는 분을 스카우트 해왔는데 이분이 맥킨지 출신입니다. 역시 젊은 분들은 또 외부 수혈, 컨설팅에서 외부 좋아하고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는 내부 조직을 상당 부분 바꿀 것이라는 게 점쳐지는 부분입니다. 간단하게만 들어봐도 지금 뭔가 이 쇄신 의지가 엄청나게 느껴지는데 그렇죠. 지금 뭐 해야 될 과제들이 굉장히 좀 많을 것 같아요. 뭐 어떤 것부터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선 영업 중단 막아야 됩니다. 영업 중단부터 네. 그걸 막아야죠. 막아야죠. 지금 영업 중단을 지금 서울시에서는 뭐 2개월, 건설교통부 6개월 이러는데 뭐 허윤홍 대표의 첫 번째는 영업 중단을 막아야 되고 주가 폭락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시정평가 등급 막아야 돼요. 그게 그렇죠. 왜냐하면 건설사들은 회사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금 수거에서. 지금 회사채 신용등 강등됐습니다. 이 부분 막아야 되고 지금 보상 약속을 했는데 보상 비용이 5,500억이에요. 너무 많으니까 지금 LH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뭐 누가 잘못이냐라고. 절침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지금
이거 지금 계속 분쟁 중에 있고 지금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주택 경기도 다 떨어지니까 지금 돌파구는 해외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예, 해외 부분을 어떻게 개척하느냐가 제가 볼 때 허윤홍 사장이 가장 큰 과제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 이 사세로 수에서 이제 홍으로 간 그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그 이제 승계 구도도 전반적으로 좀 이제 관심을 좀 저희가 봐야 네. 될 것 같아요. 좀 어떨까요? 그 경쟁이 좀 본격화됐다고 봐야 될까요? 우선 이제 사람들이 GS 그룹은 너무 복잡해서 네, 가게들을 좀 봐야 돼요. 왜냐하면 예. 그 GS는 주 GS라는 지주회사에 48명이 가족들이 있습니다. 예. 너무 많은데 저 가게들을 보시면 예. 우리가 GS 그룹을 만든 분은 누구냐면 허중구 그러니까 허만정 창업주의 네. 셋째가 GS 그룹을 만듭니다. 그러면 첫 번째 허정구 명예장은 누구? 삼양통상이라 그러는데 이 허만정 저 창업 실제적으로 허중구의 회장의 아버지죠. 저분이 두 아들을 두 개 길에 맡겨요. 첫 번째 장남인 허정구 그 삼양통상 명예회장은 누구한테 맡기느냐? 이병철 회장에게 맡깁니다. 경영 수업을 맡기는 네. 겁니까? 허정구 명예회장은 이병철과 효성그룹 조홍재 회장이 같이 삼성물산이라는 사업을 했는데 예. 이병철을 찾아가서 우리 큰아들을 경영 수업을 시켜달라 라고 맡겨서 아하. 실제 같이 일을 합니다. 그렇군요. 일을 하다가 네. 분리해서 만든 기업이 바로 저 삼양통상이에요. 아, 그 삼양통상 그러면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핑, 그렇죠. 제수 다 세계 수입합니다. 예, 예, 그래서 허정구 이 삼양통상 명예회장의 큰아들이 허남각이 삼양통상을 물려받아서 그 아들인 허준홍이 현재 삼양통상 사장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저기는 그러니까 허남각 허준홍까지는 삼양통상을 물려받는 걸 이미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허정구 회장의 둘째가 허동수 GS 칼텍스 회장인데 예. 여기 장남이 허세웅 네. 현재 GS 칼텍스 대표를 맡고 있어요. 그렇게 내려오는군요. 그래서 이 허정구 쪽 집안에는 허세웅과 삼양 인터내셔널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네. 거기도 무역회사거든요. 무역회사죠. 삼양에 허송 전무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그러니까 삼양 통상하고 삼양 인터내셔널은 좀 분리가 된 것 같고 그러니까 허정구 명예회장의 라인은 GS 그룹에서 관여하고 있는 분은 허동수와 허세웅 대표가 있어서 예. 이 라인이 하나가 있고 예. 정리가 됐죠.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는 GS 그룹은 허중구 회장 거예요. 왜냐하면 삼남인 허중구 회장을 또 데리고 가서 이제 허만정 명예회장이 데리고 네, 가서 네. 우리 LG그룹의 구인 회장을 만나서 아. 왜냐하면 구인회 회장하고 허 씨는 이미 사돈 관계였어요 당시. 네네. 아하. 사돈 관계입니다. 공동 창업자이자 사돈 관계인데 사돈관계고. 사돈이니까 네. 우리 셋째 허중구를 맡길 테니 좀 일을 가르쳐서 해라. 그래서 사실은 공동 창업 비슷하게 라키라는 기업을 설치는 만듭니다. 그 라키죠. 그분이 허중구 회장이에요. 락키. 그러니까 GS 그룹은 실제 허중구 회장이죠. 그렇지. 그래서 허중구 회장의 장남인 그래서 GS 그룹의 회장은 허중구 회장의 라인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창수 회장이 그다음에 GS 그룹 명예 회장을 했고 지금은 허창수 회장의 막내 동생. 인 허태수 회장이 3년 전부터 GS 그룹을 맡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죠. 이번에 GS 건설의 대표가 된 게 바로 저 허창수 회장의 장남인 허윤홍이 맡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딱 보시면 이제 설명이 이해가 그러네요. 되시죠?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은 보면 언론에서는 뭐 허준홍, 허세홍 저 밑에 라인들 있죠? 예, 4세들. 사세들 허준홍, 허세홍, 허서홍, 허윤홍 네 명이 다 경쟁자라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니다. 두 명이 경쟁자. 이미 허준홍 GS 칼텍스 부사장은 삼양통상 회장으로 이미 그렇지. 분리되는 수순 떼어줬고. 들어갔고 줬고 그리고 허서홍 전무도 예. 삼양 인터내셔널 라인을 가지고 예, 빼줬고 그치. 실제 GS 그룹 관계자분들을 만나면 제가 뭐 이런 관련해서 보도자료 내고 하면 아유 삼양하고 삼양통상은 끼지 마세요. 우리 같은 뭐 우리 계열이 아닙니다라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기는 같이 다 봐야 되고 그렇지. 저 허정구 회장의 남은 분은 이제 가장 일정적으로 일하시는 분은 허세웅 GS 칼텍스 대표입니다. 그리고 그 이제 허중구 명예회장의 라인인 허윤홍
사장이 이렇게 이제 라인이 딱 서게 되는 거죠. 구도적으로. 그렇죠. 예, 그리고 현재 GS 그룹의 그 회장인 허태수 회장은 아들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GS 그룹이 그런 상황이고 한 3년 전부터 이 사세 홍자 돌림이 사세 분들이 이제 대표를 사장이나 대표를 맡기 시작한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허윤홍 사장의 GS 건설의 대표를 맡는 거는 아까 뭐 GS 건설의 위기 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경영 그 설계 구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죠. 어쨌건 그 기업 지배 구조를 보면 주 GS가 제일 상단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 이 사세들로 그 상단에 있는 GS 주 GS에 대한 지분율이 상당히 넘어갔을 것 같은데 내면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이제 GS 그룹이 그래서 막 기자들이나 이 분석하는 분들이 헷갈려해요. 네. GS 그룹은 주 GS의 지분을 오너 일가들이 50명이 가지고 있어요. 아, 이거 많다. 맞네요. 보통 이제 뭐 다른 그룹 같은 경우는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이재용 회장이 전혀 그렇지 않죠. 뭐 삼성물산이나 삼성생명의 지분을 대주주로 확보하면서 다 안정되잖아요. 현대차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다 그런데 GS는 회장조차 지분율이 5%가 넘지 않습니다. 4%, 2% 뭐 이 정도씩이고 아까 홍자 돌림들 분 네. 중에는 아까 허세용 사장이 그나마 지분이 가장 많아요. 2.75. 그러니까 저기가 재밌는 게 저기 허준홍, 허세용, 허송 그러니까 허준구 회장 쪽 말고 그 형님 쪽, 네. 그러니까 허정구 회장 쪽 저 사세들이 지분이 더 많아요. 다 2%대고 오히려 저 허윤홍 지금 허창수 회장 장남이 허윤홍 대표 같은 경우는 지분 0.537%밖에 안 됩니다. 1%도 안 되네요. 그러네요. 1% 안 됩니다. 그래서 지분을 보면 과연 저게 뭐 가고 있는 거냐 보는데 저거는 GS 그 허씨 일가들의 어떤 가족 간의 어떤 관계 때문에 저는 그런 것 같고 실질적으로 흐르는 걸 보면 저 내분을 어떻게 지금 그 지난 10여 년간 이렇게 이력을 보면 어떻게 경쟁을 시키냐면은 계열사들 다 맡겨보는 거예요. 일단 경영 테스트를 해보는 해보는 겁니다. 보시면 아까 그 허준홍 지금 전 GS 칼텍스 부사장을 맡긴 허준홍 사장 같은 네. 경우는 GS 칼텍스를 맡긴 다음에 아예 삼성통상 대표로 지금 네네. 빠져나온 거고 네. 허세용 GS 칼텍스 대표는 GS 에너지를 엄청 키웠어요. 예. 근데 그 공이 되게 큽니다. 그러니까 GS 에너지를 굉장히 가치를 키워가지고 GS 칼텍스 대표를 맡겨서 일단 저분은 합격점 정도를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허송 전무는 뭘 전공했냐면은 GS그룹이 최근에 M&A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휴젤 같은 거 M&A, 그 보톡스 회사, 네, 허송 전무가 다 한 거예요. 주도적으로. 예. 그래서 지금 GS그룹이 현재 어떤 상황이 어떠냐면은 성장의 한계에 봉착해 있거든요. 네. 칼텍스도 자기 건 반 자기 거 아니고 예. GS 건설 성장 한계에 봉착했고 예. 유통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 세 개 부분이 공통적으로 내수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지. 그 해외 매출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를 가지고 이 홍자 돌림 분들에게 이제 기능 테스트를 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 중에 한 방법이 M&A를 통해서 하는데 그 M&A에 가장 그 많은 공이 있다고 보는 분이 허송 전무. 그래서 그에 대한 공이 일단 정되고요. 이제 허윤홍 사장이 그래서 좀 조급했겠죠. 나이도 어리고. 그렇지. 아버지는 허창수 회장이긴 한데. 그래서 2년 전에 신사업 담당 사장 승진시키면서 신사업 담당으로 이미 이미 맡겨서 예. 하고 이제 모듈 사업 같은 걸 되게 진취적으로 해요. 이 모듈 사업이 되게 매력적인 게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빈살만 만나러 갈 때 삼성물산이 가서 그 새로운 그 계획 있지 않습니까? 예. 도시 만드는 계획. 네옴시티. 네옴시티 계획에 삼성물산이 제안한 게 모듈 주택. 모듈 주택. 요즘 이 모듈 주택을 누가 선정을 하느냐가 이제 주택 사업의 큰 예. 어떤 하는 트렌드라서 예. 이 허윤홍 사장이 그 관련 일을 했고 이번에 아마 또 대표를 맡는 것도 이런 후계 구도에서 자기가 뒤처지기 싫어서 빨리 대표를 맡는 것도 이번 인사 이 하나의 또 방점이고 지금 그래서 지금 GS그룹의 사세 경쟁은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삼양통상의 허준홍 사장은 이제 빠진 것 같고 그 허송 전문 M&A를 하고 공은 이루었지만 저 GS에너지 쪽으로 빠진 것 같고 실제적으로는 허중구 명예회장 쪽에 허세웅 사장하고 그다음에 허중구 명예회장의 허윤홍 2파전이다. 로 지금 압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배는 10살, 딱 10살. 10차입니다. 네. 뭐 이 GS건설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고 사실 건설업 자체가 근데 막 분위기가 좋지는 못하잖아요. 중대재해 처벌법 말씀해 주셨고 뭐 원자재 가격도 안 좋고 다른 건설업 같은 경우도 뭐 임원 물갈이 같은 게 좀 많이 될까요? 분위기 좀 어떻게 보세요? 건설업이 되게 안 좋죠. 요즘 건설업이 아마 최근 10년, 20년의 최악인 것 같습니다. 근데 주택 경기가 굉장히 안 좋고. 그래요. 네. 근데 공교롭게도 내년 3월 주주총회에 임기 만료되는 분이 6분이나 계세요. 아, 또 그렇게 되나요? 네. 아. 근데 이번에 사실은 임병용 부회장, GS건설 임병용 네. 부회장은 임기 만료 남았어요. 작년 유임됐기 때문에 한 2년 더 남았는데 물러나셨으니까 이분 빼고 일단. 네. 지금 오세철 삼성물산 건설부문 대표 예. 내년 3월 임기 만료입니다. 이번에 사우디 같이 가셨죠? 예. 이재용 그렇죠. 회장하고. 그다음에 윤영준 현대건설 대표. 신기할 정도로 정말 다 3월에 저렇게. 네, 임기 만료고요. 그리고 이번에 국감에서 굉장히 곤욕을 치른 마창민 DLENC 대표도 아하. 임기 만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포스코 ENC의 한성희 대표도 임기 만료시고 마지막으로 그 SK 에코플랜트 사장도 임기 만료시라서 5분이 그 6분이 다 바뀔 수도 있고 저 중에 누가 유임되고 뭐 할 것도 있는데 지금 문제는 아까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이미 그 마창민 DLENC 대표는 여의도에 좀 이번에 불려가셨어요. 그렇죠. 곤욕을 치르셨고 그다음에 그리고 DLENC도 이미 9월달에 임원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대표 자리가 굉장히 리스크하지 않나 설이 나오고 있고 그 외에도 뭐 GS건설이 바뀌었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이분이 윤영준 대표가 정의선 회장이 취임하고 들어오신 분이라서 한번 유임될지 그 현대건설이 이번에 또 사우디에서 굉장히 수주를 해왔습니다. 맞아요. 네, 3조 2천억 수주를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고려될 수가 있고 그런 상황이라서 내년 이제 다음 달쯤 인사 나겠죠? 아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건설사가 얼마나 많이 격동을 일으킬지. 건설사들의 포커스는 이제 진짜 생존이에요, 생존. 네. 생존 때문에 바꾸는 건데 이제 내수시장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내수시장에 기댈 게 좀 적어지고 네. 이제 해외로 가야 되는데 해외 수주가 시장이 힘들어요, 사실. 네. 근데 사우디 같은 뭐 그 대형 프로젝트가 있으면 이제 거기 이제 달려드는 이유가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삼성이나 현대는 이제 알려진 바대로 이제 해외로 이제 활로를 찾고 네. 있는데 나머지 건설사들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지금 올해 해외 수주를 예상을 보면 건설협회 자료를 보니까 네. 이번에 사우디 방문 때문에 좀 현대엔지니어링하고 현대건설이 수주를 계약을 했거든요. 그 MOU가 아니고. 네. 그걸 함으로 인해서 원래 수주 목표는 달성을 한 것 같더라고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삼성물산도 작년에 비해서 한 20% 정도 증가했고 네. 현대건설은 413%. 그러네요. 두 건설사들은 더 좋아졌네요. 네. 그래서 제가 현대엔지니어링 15.7%죠. 네. 현대엔지니어링 내년에 상장을 해야 되니까 좀 수주를 많이 해야 돼요. 그렇지. 예, 저 지배구조 개편을 해야 되는 그렇지. 그런 게 있어서 네. 그래서 현대건설 현대인이 같이 하는데 저것 때문에 그러니까 윤영준 대표가 연임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 지금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고 네네. SK 에코플랜트는 2,800%입니다. 저기는 뭐 때문이냐면 수처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처리. 예, 물 수처리 담수화 처리 같은 설비 예, 이게 설비 그겁니다. 건설. 그래서 2,800. 예, 2,800%고 대우건설도 주인이 바뀌겠지만 68% 했고 지금 두산 삼성은 줄었죠. 현대 로템은 이게 불가능합니다. 24만 247만 뭐 저렇게 1%라서 저거는 거의 뭐 아니 그거는 기조의 것 때문에 기존에 22년에는 35만 원 없었네요. 정도 그렇고 GS 건설도 이번에 많이 늘었어요. 네네. DLENC 늘었고 전체적으로 보면 저렇게 증가했다는 이야기는 국내 주택 경기가 이렇게 안 좋다. 저쪽으로 꽤 많이 갈수록 갔다. 네. 그렇게 익히는 부분입니다.
그 저기 가장 위에 있었던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뭐 어떤 거가 좀 매력적으로 이제 된 걸까요? 삼성물산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해외 건설 쪽에 그 이재용 회장이 중동을 많이 가는 이유가 삼성물산, 삼성엔진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네. 거기 가서 뭐 네옴시티라든지 그리고 그 어떤 원자력 이런 것들 다 건설하려고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삼성물산 돌파구를 마련하니까 그쪽으로 지금 굉장히 지금 들이고 있고 실제 삼성물산 오세철 대표 같은 경우도 이분이 중동 지원 팀장이 하셨어요. 전문가시네요. 전문가세요. 해외 예. 쪽으로.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많이 포커싱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이번에 보니까 사우디 국부펀드하고 합작펀드 법인 설립할 예정이는데 이건 어떤 법인이에요? 요게 지금 네옴시티 관련해서 모듈 사업하려고. 네옴시티의 모듈 사업 부분. 예. 그리고 그러려고 지금 하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리고 현대 엔지니어링과 현대 건설 같은 경우는 아람코랑 네. 이제 계약을 했는데 이걸 잭팟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뭐 네.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우선 금액 자체가 잭팟이죠. 예. 3조 2천억 정도. 하이. 3조. 예. 예.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이제 인프라 건설뿐만 아니라 수처리, 그다음에 아까 석유화학 단지 공사 이게 6조짜리예요. 예. 그러니까 현재 그 네옴시티의 터널 프로젝트가 하나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석유화학 단지가 하나 있고, 가스전 개발을 1단계 했는데 2단계 요금을 또 수주를 했어요. 그래서 전체 금액이 저번에 계약 3조 6천억이지만 전체적으로 10조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금액이라서 굉장히 잭팟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현대건설 대표는 주택 전문가였어요. 그래서 토목 쪽이 아니고. 예, 유영준 대표 주택 전문가였는데 현대건설 쪽은 그래서 굉장히 의외였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 이 집안은 이제 좋아요. 근데 이제 참 그 사건 사고 많았던 해에 이제 구대림, DL, DNC, ENC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뭐 돌파구가 있을까요? 마창민 DLENC 대표가 2021년, 예. 그러니까 재작년에 대표를 맡았는데 그 이분이 이력이 되게 그때 재밌었던 게 네. 이분은 LG전자에서 마케팅 전문가였습니다. 마케팅. 예, 건설이 아니고. 예. 이분이 2006년도에 LG전자로 오셔가지고 그 스마트폰 사업부의 글로벌 마케팅 담당 상무로 오셔가지고 예. 계속 스마트폰 사업부만 계셨어요. 예, 그래서 거기서 마케팅을 하시다가 2020년에 대림으로 건설사업본부 지원본부장으로 스카우트 돼가지고 예. 바로 그 다음 해에 대표를 맡습니다. 예. 그러니까 건설 이력에서는 건설 이력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요. 그러네. 예. 그리고 이 또 재밌는 게 당시 DL그룹이 LG 식구들을 다 데려옵니다. 그러게 지금 보니까 또 예. LG 출신이시고. 저뿐만 아니라 뭐 LG 출신이 한 5분 계세요. DL그룹에. 이준용 회장이 이제 뭐 그런 어떤 여지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DL그룹은 그러면서 이제 이 마창민 회장까지 모시고 오는데 일단 그 LG전자에서 데리고 오신 분이 이해옥 대림군 회장이 핵심 경영 멘토라고 부르신 분 한 분 계시는데 예. 배원복 대림산업 대표 옛날에 했던 분 이분이 LG전자 30년 넘게 일하신 분이거든요. 그 이분 때문에 이 회장의 최측근인 이준우 전 대림 코퍼레이션 대표도 LG전자 출신이고 예. 그리고 윤준원 대림자동차 대표도 LG 유프레스 출신이고 예. 허인구 전 대림자동차 공업 대표도 LG전자 출신이고 박문화 전 대림 ENC 사회이사도 LG전자 사장을 했던 분이고 정말 그러니까 많네요. 다 일출신이에요. 예. 그래서 마창민 대표가 그때 왔을 때도 그냥 의외인데라고 아니라 LG전자 많으니까 땡겼겠구나 뭐 이런 이제 의견이 강했고 이번에 이제 그 국감을 받으면서 굉장히 곤혹을 치렀죠. 가장 많이 죽었어요. 그 9명, 8명이 그래요. 예, 죽어서 예. 그 사고 때문에 이번에 총 8명이 사망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난해 1월 달 이후에 중대재해 처벌법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 예, 그래서 가장 많은 사망 사고가 발생을 해서 낙인 찍혀가지고 이제 고용노동부하고 국토교통부에서
현재 감시하고 집행하고 압수수색까지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임기 만료가 되는데 자리를 보존할 수 있을지가 되게 지금 관심 아니, 좀 딱 보고 보면 있습니다. 저분 모시고 온 게 해외 사업 때문에 모시고 온 것 같아요. 제가 그렇죠. 해외 영업 네. 하시라고 왔는데 이게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곳이라 좀 이상한데 이게 참 진짜 기업체 경영하시면 예측하기 진짜 어려운. 예측하기 리스크 요인들이 너무 많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 아까 말씀하셨을 때 이미 임원에 대해서는 일부 임원에 대해서는 좀 인사가 좀 있었다고 네. 하셨잖아요. 그럼 그것도 이런 분위기 때문에 문책성으로 맞습니다. 진행된 건가요? 네, 문책성이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주택 경기 안 좋고 해외 사업 부분도 그렇게 좋지 않고 그래서 이번에 9월 달에 그것도 보통 기업들이 정기 임원 인사를 하지 않고 그냥 땡겨서 한다든지 압수수색 한다는 거는 문책성이다. 그렇죠. 구조 개편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아,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 하겠고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깊이가 다른 경제 뉴스 연암스 경제TV 경제 언박싱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훈 성유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